전환마을을 만드신다고요? 네. 어려울 것 같지만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으로 이제 시작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을은 이제 퍼머컬처를 중심으로 전환마을을 만들었고요. 특히 서울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사실 녹지가 없는 상태에서 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전환마을 은평은 뭐 은평구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그 공간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 2013년에 처음 이제 관련돼서 뭐 좀 전환마을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2014년에 처음으로 이제 전환마을의 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반에는 도시농부를 중심으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도시안이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시의 문제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남역이 이렇게 물에 잠겼었는데 원인을 어떻게 보세요? 기후위기가 뭐 당연하고, 네, 기후변화로 인해서 뭐 비가 많이 온 건 당연한데, 도시에 우리가 대부분 살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시가 굉장히 이제 녹지가 없고, 이 녹지가 없다 보니까 이제 물을 저장하거나 그 물을 저장해서 내보내는 것들을 다 인위적인 것들로 해야 되는데, 원래, 자연이라고 하면 비가 오면 물을 저장했다가 이제 천천히 내보내거나 녹지가 있고 재자연화가 된 공간이라면 이런 것들이 물론 가능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동네가 굉장히 상징적인 거의 플리처상급의 사진을 내놨잖아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강남역이라고 하는 부자 동네와 그리고 가장 비싼 차 그리고 네, 내일 출근해야 될 것만 같은 저런 포즈로 앉아 계신 거, 뭐 이 자본주의의 모습을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서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도시에 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지금 뭐 10명 중에 몇 명이 도시 살 것 같으세요? 네. 거의 9명 수준이에요. 읍내까지 이렇게 다 포함한다면 사실 시골에 사시는 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도시가 그냥 이제 아스팔트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도시농업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실 텐데, 도시의 빈곤함이 이런 그 생태적 빈곤함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시를 못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왜 도시를 못 떠나십니까? 도시 편리함, 또 경제적인 거, 교육, 네, 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인데, 그걸 이제 평균을 내보면 웰빙이라고 하는 거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좀 잘 살 수 있는 데가 아직은 도시라는 얘기인데, 그 도시의 빈곤함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저는 생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후위기에서는 이 생태적 빈곤함이 훨씬 도시가 강해집니다. 먹거리를 자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오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때도 그렇고 도시의 빈곤함들이 이제 계속 보여지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농부라고 하셔서 제가 앞말은 좀 끊고, 이산화탄소를 가장 잘 저장할 수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네, 살아있는 흙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흙을 만들려면 살아있는 식물, 다년생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라든지 다년생이 땅속에 있는 곳만이 살아있는 흙이고 이산화탄소를 전체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지구의 약 3분의 1 이상의 과잉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살아있는 흙에만 저장할 수 있는데, 어쨌든 도시가 가장 오염원을 많이 배출한다면 도시에 살아있는 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인 거죠. 여러분, 대기후와 중소미기후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대기후는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심각해져서 계속해서 뭐 덥다든지 뭐 폭풍이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원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대기후가 전체 기후의 6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뭔가 기후변화가 심해졌다 이런 얘기는 대기후가 60%가 아니라 70%, 80%, 90%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와 반대가 되는 중소미기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바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기후를 얘기합니다. 전체 기후의 원래 그 자연스러운 상태였다면 40%대인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녹지를 만든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흙을 복원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중소미기후
미기후 때를 원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0대 40으로 원래 기후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야 정상인데 지금은 대기후가 70% 80%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적응할 수 없는 기후 위기가 이제 닥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40%대를 우리가 안전하게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얘기고요. 이 40%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전환마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40%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여기 농사 지시는 농부님들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넘어가라. 네. 녹지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천은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에서 나오지만 2030년에는 올해도 사실 물에 잠겼었죠. 2030년에는 거의 대부분 물에 이제 잠기는 걸로 1년에 한 번씩 물에 잠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년에 한 번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고작 1년에 한 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삶에 이 토대가 한 번씩 물에 계속 잠기는 거잖아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는 죽어 불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천이 이런 지역으로서 한국에서 몇 위인지는 아시죠? 예. 그래도 2등 하셨어요. 예. 부산 다음이에요. 네. 부산이 지금 가장 많이 잠기고 2등 여기 우리 인천, 그다음 서울, 그다음에 강릉 쪽도 그렇습니다. 지금 해안선줄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미기후를 만들면 이렇게 뭐 기후 변화 때 여기 가장 더운 데 보시면 뭐 61도인데 가장 그늘진 데 보면 22도 이런 식으로 차이 나는 거 이런 걸 중소 미기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제가 좀 키가 작은데 딱 저 정도 키에서 만들어진 기후대를 중소미기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농사를 짓거나 토양을 살리거나 하면은 중소미기후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의 온도차가 이렇게 많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자연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시에서는 이제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2030년 안에 이러한 뭐 주변의 재자연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를 좀 안전하게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에 10년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1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얼마나 중소미기후대를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소미기후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이 지금 요 정도의 공간만 녹지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살아있는 식물 다년생을 심으면요 전체 기본 온도가 주변 온도에 비해서 한여름에도 3도 정도가 기본적으로 낮아지고요 습도를 뭐 200% 이상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기후를 중소미기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여기 요만큼 있고 저 건너편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또 마을의 동네 조그만 공터가 있어요. 이 공간 3개가 따로 있지만 서로 연합을 합니다. 기후 때는 연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생태적인 공간을 얼마나 많이 바둑판처럼 재자연화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도시의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공간이든 아주 많은 공간이든 거기에 뭐 이렇게 휘둘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도시농업 하시거나 도시에서 이 생태운동 하면은 그까짓 거 해서 뭐가 바뀌냐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자연에서는 이것들이 연합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둑판만한 뭐 밭을 만들든 화분 하나를 키우시든 이 모든 것들이 이 생태계에서는 연합 전선을 핀다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중소미기후 때의 연합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후변화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환마을은 사실 퍼머컬처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이 전환마을은 원래 그렇게 빨리 생겨진 개념이 아니고요. 이 전환마을 이전의 개념은 생태마을 개념이 있었는데 이 생태마을이라는 것들을 68세대들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오일 쇼크도 생기고 막 그러면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자고 해서 집단적으로 이주를 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때 필요했던 설계 방식과 철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퍼머컬처라고 하는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타카 공동체라든지 뭐 핀도원이라든지 유명한 생태마을들이 이때 다 퍼머컬처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때부터 다 퍼머컬처라고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뭐 철학이자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통해서 마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아시겠지만 집단으로 이주해가지고 새 마을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중간에 많이 망하기도 했는데 기후위기가 가속해 되니까 이거를 따로 만들지 말고 그냥 우리가 사는 곳에다가 지금 당장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막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이렇게 이 두 분이 만들어서 생태 마을을 만드는 도구로 썼다면 지금은 엔게이 퍼머컬처라고 해서 내가 사는 곳, 내가 공부하는 학교, 내가 뭐 활동하는 공간들을 이제 퍼머컬처로 바꾸자라고 하는 운동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환 마을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퍼머컬처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생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걸 바로 전환 마을이라고 이제 얘기하게 된 거죠. 지금 이 퍼머컬처라는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뿐만 아니라 의식주를 자급하기 위해서 지구에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삶 전체를 바꾸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뭐 영혼도 돌봐야 되고 뭐 공동체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의식주 집도 지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삶 전반에 대한 디자인이지만 삶 전반이라는 거는 나로부터 존재하지만 공동체가 연결돼야만 그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결국 이 전환마을이라는 게 퍼머컬처가 디자인하고 싶어 하는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퍼머컬처로 뭘 하다 보면 결국 마을이라고 하는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퍼머컬처가 살짝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 장사꾼들이 또 붙었어요. 이걸 가지고 조경 사업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붙어서 요즘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원래 이 퍼머컬처는 원래 이렇게 생태적인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이러한 자립적인 공간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디자인 도구였다는 거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일적 세계관을 만들고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머컬처가 사실 전일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일적인 거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식주를 다 자급하면서 공동체를 만들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퍼머컬처가 농사의 아주 핵심적 도구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농사는 아주 요만큼이에요. 네, 요 정도. 그리고 기후위기를 겪으면서 실천과 오류를 동시에 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때 하고 이전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삶의 방식도 많이 바꿔야 되고. 그래서 퍼머컬처는 디자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연속적으로 시도해보고 또 고치고 그 오류를 잡아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막연히 농사법이 아니라 다른 종들, 생태에서 다른 종들의 그 삶의 형태들이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것들 도 같이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사실 유일하게 지구에서 폐기물을 만드는 종이잖아요. 네. 다른 종은 하나도 폐기물을 안 만듭니다. 제가 오늘 올 때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 해갖고 캔은 저기다 버리고 박스는 저기다 잘 버려도 지구 입장에서는 그냥 지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만 없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고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폐기물이 없는 그런 디자인으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설계들이 지금 이 시기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농부님들이 좀 계시니까 제가 손을 한번 들어보라 할게요. 자, 나는 의식주의 1%는 자급하고 있는 것 같다. 없나요? 2%? 뭐 그 아래도 없는 거죠.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우리가 1%를 자급하고 그 잉여들을 나눌 때 2%에서 10%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 자본주의에서 1% 정도를 자급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노예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건데 왜냐하면은 노예노동을 하려면 싼 농산물이라든지 싼 그런 소비재들을 대량 구매해가지고 끊임없이 소비해야 사실 이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이제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자원이죠. 그런 것도 이제 고갈시키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자가 될 때 비로소 그 틀을 깰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생산자가 되자고 하는 건데 이걸 다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연결할 때 1%가 10%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퍼머컬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관계를 디자인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퍼머컬처는 절대로 하나만 반만 디자인할 수가 없어요. 전체 이 주변에 있는 관계들, 공동체들 이런 것들을 같이 설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퍼머컬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농법, 뭐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전환마을이라고 하는 전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공동체의 비전을 디자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럽 사회가 들썩들썩했어요. 왜냐하면은 피크 오일이 온다. 이제 석유는 그리고 화석연료는 더 이상 쓸 수 없다. 특히 이 자본주의 시작이 됐던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퍼머컬처를 모든 학교에서 기본교과로 다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10년 전이거든요. 2006년 초반에 이제 전환말이 막 시작될 때 내가 의식주를 자급하는 거를 배우지 못하면 기후위기에 나를 먹여 살릴 수 없다고 해서 이때 막 같이 공부를 하고 피크 오일이 와서 멀리서 이제 뭐 먹거리를 가져올 수 없고 또 이전처럼 뭐 노예노동가 같은 것들로 값싼 노동력으로 먹거리들이나 생산재를 이렇게 가져올 수 없다면 우리 마을에서 직접 생산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많아져가지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막 전환마을 운동 붐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전환마을이 시작된 데는 영국은 아니고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 킨세일이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는 섬마을이거든요. 근데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배우고 퍼마컬처 하시는 농부님들 12명이 디자인을 했는데 자기네 동네는 2030년이 되면은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섬마을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2050년까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마을에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것을 동네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활동을 시작한 게 전환마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명의 농부가 시작한 이 운동이 지금은 전 세계 50여 개 나라 만여 개의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 2012년, 2015년까지 정말 영국 같은 경우에는 500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유럽 사회가 먼저 전환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선언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이제 선언 운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마을들도 다 사실은 선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고 같이 할 사람이 없고 우리 동네에는 환경 문제 벌써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너무 늦었어. 지금은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 마을을 전환마을이라고 하면서 선언을 하지? 막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여 개의 전환마을이 거의 10년 사이에 다 선언이 됐고요. 21세기 들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확장된 전세계 네트워크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한국에서 전환마을 선언을 2014년에 했는데 그때 전 세계의 전환마을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앙케이트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몇 명이 시작했고 무슨 계기로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 세 개를 했는데 1000여 개의 마을이 답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1번 몇 명이서 이렇게 쭉 했는데 저는 우리 마을은 30명 정도가 시작했거든요. 예, 30명 정도가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술을 먹는데 옆에 앉았던 선생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술을 먹다가 갑자기 너 뭐 하던 사람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해외에서 막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전환마을 활동가로 있었어요. 영국에서 이런 걸 했다 했더니 그래 우리도 하자 막 그랬는데 거기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미쳐가지고 술이 많이 돼가지고 나 하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그래서 한 거예요. 술이 왼수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나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앙케이트 3번에 술을 마시다가 이런 걸 써놨는데 한 명 찍은 데는 우리밖에 없었어요. 다 뭐였을까요? 네. 책을 읽다가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의 핵심은 몇 명이서였어요. 저희도 30명 시작했으니까 꽤 많은 사람이 있어야 이게 시작된다고 생각해서 앙케이트 아래 그 번호를 5명, 10명, 30명 이런 식으로 좀 큰 숫자를 했는데 거기 마크한 팀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3명, 2명이었거든요. 한 명이 제안하고 그것을 동의한 한 명이 나타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냥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피크 오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당장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1000개의 그 전환마을에 앙케이트를 했는데 그 중에 90%가 3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랍기도 했고 우리는 정말 복에 겨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언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선언을 하고 이 활동을 했구나. 이것은 생존하고 굉장히 관련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전환마을 네트워크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시작했는데 대부분 전환마을을 만들어지고 선언한 마을들인데요. 이 마을들은 다 퍼머컬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디자인, 미래 디자인을 같이 했고, 그리고 그 베이스가 되신 마을 분들, 특히 농부님들이 계셨습니다. 퍼머컬처 농부님들이.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에너지 전환 마을 운동이 한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지원 사업이어가지고 남아있는 마을이 없어요. 하나? 예, 성대골 정도?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태적 전환 마을들은 스스로 지원 사업 중심이 아니라 마을에 필요한 사안들 그리고 같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 마을의 근거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퍼머컬처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전환학교 연대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생태적인 전환에 대해서 아이들과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시죠? 결과적으로 졸업하면 아이들은 그냥 다 자본주의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자체를 생태적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을을 전환마을로 만들자. 그래서 전환학교가 있는 마을을 이렇게 하자고 하는 운동이 함께 결합해서 좀 특이하게도 전환마을과 전환학교연대가 함께 이렇게 전환마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 활동한 이 마을들은 여전히 지금 전환마을을 하고 있고요. 뭐 생태적 거점들이 뭐 마을의 상점인 경우도 있고 식당인 경우도 있고 뭐 농장인 경우도 있고 학교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같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환마을 토트네스라고 하는 데서 전환마을을 처음 이제 보게 됐고 이 마을이 갖고 있는 에너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었는데 굉장히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자신들이 로컬로 지역 사람으로서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굉장히 되게 크게 가지고 계셨었어요. 뭐 하다못해 내가 동네에서 빵을 팔아도 나는 마을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지를 하고 계셨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인지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인지를 하냐면 계속해서 거론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뭐 동네에서 제가 빵을 샀는데 그 빵 포장지 뒤쪽에 이 밀은 누가 길렀고 이 밀의 도정은 누가 했으며 이 밀을 해서 거기에 견과류는 누가 생산했고 요 빵은 누가 반죽을 했고 요거는 며칠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쭉 써 있으니까 동네에서 뭔가를 소비를 하면 한 10명 정도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는 사람 이름 나온 걸 사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네의 지역 경제가 살아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형태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여러분 아침에 나가셔서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 가게 많잖아요. 문을 열어서 내가 가서 소비를 했지만 그 소비가 동네에서 소비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대형 프랜차이즈 마켓이고 그 다국적 기업의 것들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소비를 해도 동네에서 소비를 해도 그 비용들이 얼굴 모르는 그 큰 대기업의 주주들한테 가는 이런 것들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동네에서 아주 작은 상점들에서 소비를 하고 그 돈이 동네에 그대로 남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동네에 아주 작은 조직들, 아주 작은 관계들이 사실 촘촘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초반에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중심으로 확장을 해야 돼요. 사실 전환마을 은평을 처음 만들 때 저희가 이제 그 발기인 대회를 하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그걸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다가 우리 발족을 못할 뻔했어요. 왜 발족을 못할 뻔했냐면은 조직도화에 대한 그 관점의 차이 때문에 조직도가 꼭 있어야 된다. 대표가 있고 운영위원이 있고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전 세계 만여 개의 전환마을에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도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희는 점조직인데요. 저희는 작은 모임, N개의 마을 모임이 전환마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동네에 있는 작은 모임들을 생태적인 모임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했겠죠. 이런 모임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환마을의 활동이다라는 것을 사실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아닌데 나중에 하다가 근데 여기서 뭐 하는 데가 하는데 그 물어보면 그때 대답해줘요. 그래서 마치 그 SNS나 여러 곳에 그물처럼 쫙
쫙 깔아놔요, 모든 활동을. 그리고 사람들이 막 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하시는 게 지금 전환마루 운동입니다. 그러면 아 그렇군요, 그렇게 돼요. 이제 거꾸로 이것은 전환마루 운동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 오셔서 이걸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 거부감이 있고 또 그런 생태적인 감성의 사람들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을 전체가 N개의 모임이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보고 그 모임들에 이렇게 들어오는 다종다양한 사람들과 활동을 하는데 마을 모임을 만들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15명 이상 넘어가는 조직은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작은 모임을 해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독서 모임은 50개가 넘어요. 이렇게 된 거는 이 안에서 그 주체자와 그 비주체자가 갈라지는 어떤 시점이 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항상 그 일을 하는 사람만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참여자 그것을 주관한 사람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15명이 넘어가면은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작은 모임을 만들고 큰 모임이 생기면 그 모임을 쪼개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뭐 책 읽는 모임도 굉장히 많고 똑같은 모임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야 서로 더 친밀도를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다음 활동들이 창의적으로 또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만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활동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내일은 어떤 사람이 사정으로 혹은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은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인정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모임을 막 질질이 이렇게 잡고 막 하려고 하면은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의 수명이 다할 때 기쁘게 정리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생애 주기가 있는 것처럼 활동에도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우리 지난 코로나 때 굉장히 활동 열심히 못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주기들을 받아들이고 그 시기엔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활동가들을 쪼거나 그러면 망해요. 서로 마음을 상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N개의 모임이 있을 때 그것에 수명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 대표가 없이 어떻게 운영위원회 없이 이게 돌아갈 것이냐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지금 너무 잘 돌아가니까 다 너무 놀라워하세요. 뭐 대충 좋은 거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후위기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우리가 다 인지를 하지만 그것을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감수성과 실천력의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역운동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착각하시는 게 우리 동네가 전체가 우리와 활동의 무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 생태적 생각을 가진 사람과 생태적 거점이 만나야 그것이 시너지가 나고 행동이 실천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옆집 아저씨는 절대 그곳에 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절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그런 감수성이 있는 사람과는 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만나서 지역에서 그 운동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풀뿌리 운동이나 지역 운동을 할 때 대상을 처음에 잘못 만나가지고 막 그 대상들 때문에 막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마음을 털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는 이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은 때 하고 싶은 것을 한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스스로를 우리는 취향 공동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지구를 구하고 생태적으로 사는 것에 취향이 맞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여기에 모여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을운동을 할 때 불특정 다수를 대중으로 보지 마시고 처음에 단계는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촘촘하게 연결할 것인가. 마치 딜꽃처럼 벌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 꽃을 20번 가지를 피잖아요. 그래서 쫙 이렇게 펴놓고 그물을 쫙 쳐놓고 기다리시고 그분들을 만나시면 됩니다. 절대 깔때기가 아니라 펼쳐놓고 그분들을 만나시면 더 많은 분들과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전남마을 은평은 지역에서 지구적 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는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쩔 수 없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일을 지금 당장 하겠다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서 같이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아라. 지금 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둬라. 그리고 우리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것에 네가 그걸 하고자 한다면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뭐 창업도 많이 하시고 같이 여러 가지 활동도 지원 사업 없이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이 약간 지원 사업을 싫어해요.
지원 사업하고 나면 영원히 털려가지고 사람들이 떠나는 걸 발견하고, 특히 지원 사업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가져야 해서 뭘 하고 있냐면 공짜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강의를 해도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걷어서 그분이 그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그 비용을 드리고, 또 그분이 그것의 이제 규모나 이런 것들 다 정하는 거예요.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하시는 분들이 다 정하시거든요. 노동 시간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났더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쓸데없다고 느껴진 것들도 사람들이 한 번씩 해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원을 한번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공짜 없이 우리들 전체가 조금씩 십지일반해서 모두를 전문가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많은 마을 사람들을 전문가화 시키는 거,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라는 거는 사실 기후위기에서 먼저 깨달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지 집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마을 운동을 할 때 저는 에너지 문제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좀 고민이 좀 많았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고 무엇이 가장 핵심인가, 이런 고민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전환마을 토트네스에서 활동가를 할 때 저는 좀 이제 방향을 그때 좀 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환마을 토트네스 도착해서 첫날 이 대형 프랜차이즈 슈퍼마켓에 갔는데, 이 슈퍼마켓에서 68세대, 지금 68세대 몇 살 정도 되신지 아세요? 지금 한 70대에서 후반에서 80대 초반 되셨는데, 이분들이 이 슈퍼마켓 앞에서 슈퍼마켓 불매운동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어가는데 슈퍼마켓에 들어가면은 지구가 망하고 우리 동네 농부가 자살을 하고 우리 동네가 물에 잠긴다면서 여기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토트네스 도착한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거나 어디 끌려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아니나 다를까 저를 끌고 갔죠. 예, 정신 차려보니까 삽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퍼마컬처 농부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생산한 것들을 소비하거나 직접 생산자가 되지 않는 이상 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제 마을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의 규모를 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 전환마을 토트네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마칼리지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 마을 운동을 했던 아주 유명한 동네이기 때문에 뭐 비율이나 빈도수가 굉장히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들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90%대라면 다국적 기업에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유통구조가 우리 같은 대한민국, 뭐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가 90%라면 여기 슈퍼마켓 소비율이 75%거든요. 근데 이제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15%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15% 때문에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동네 사람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것들을 사고, 인구 한 20만 되는 작은 읍내 정도인데 이 동네에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점조직처럼 있는 로컬 상점이나 로컬 농부들에게 소비를 하게 되면 연간 한 15만 원 정도만 소비한다고 해도 45억 정도가 동네에서 계속해서 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동네에서 작은 상점이나 동네에 창업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동네는 귀농귀촌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전체 인구의 귀농귀촌율 비율을 보면 20, 30대가 아주 많아요. 전체 50% 이상이 20, 30대가 귀농귀촌을 한대요. 이 얘기는 동네에 일자리가 많다는 거고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동네로 이제 이주를 한다는 건데, 그게 가능했던 게 바로 이 로컬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이 생산자 규모가 엄청났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동네에서 마을 운동 한다는 것들을 되게 뭐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 거점에서 생산자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자가 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지역에서 해가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전환마을 운동을 할 때는 에너지 전문가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태양광 판넬이라든지 에너지 기술 같은 거 배우고 전기 기술도 배우고 했는데 수학을 못해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자, 에너지 팀을 맡아라. 그래서 에너지 팀을 맡아가지고 이제 에너지 설계 디자인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우연히 제가 발견한 거라서 저도 저 스스로 역시 뭐든지 도전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뭘 했냐면 이 동네가 읍내인데 집이 많잖아요. 근데 집이 많은데
그 에너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골목을 마주한 10그룹씩을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이 지자체에서 저한테 지원금을 주셨고 저희 에너지 팀이 그 2030년까지 에너지 저감 계획을 갖고 있던 팀이었어요.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소도 만들고 풍력 발전소도 만들고 조력 발전소도 만들어서 이 지역에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고 하는 마을 디자인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이제 전기를 줄이는 그 공부팀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10그룹씩 이렇게 만나기 시작했는데 10그룹씩 100그룹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100그룹이 동시에 같이 시작을 하는 엄청난 이제 그 시작이었는데 100그룹이 시작할 때 처음에 공부하면은 다 에너지 줄이세요. 딱 그러면 뭐 해요? 다 코드를 뽑아요. 막 그러니까 전기가 막 내려가는 거예요. 코드만 꼽아도 막 내려가니까. 근데 막 단열을 하고 뭐 그 내외장재 바꾸고 하니까 이 나라는 전기세가 비싸니까 전기세가 막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집은 막 100만 원씩도 줄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호응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10그룹씩 이렇게 10가구씩 100그룹이 이렇게 계속 하는데 한 3개월이 지나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쭉 하니까 이제 전기가 어느 선에 들으니까 안 내려가는 시점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은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활동을 접으려고 했는데 이 100그룹에서 아주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친해진 거예요. 친해져가지고 이때부터는 에너지를 줄이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생각해보니까 우리 매일 슈퍼에 가가지고 장을 보내?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정원이었는데 이거를 밭으로 바꿔서 같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걸로 작업을 하자. 그리고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에 우리 그 빗물 저금통을 해서 농사를 짓자. 근데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와. 이럴 바에는 세탁기를 한 집으로 옮겨가지고 세탁실을 만들자. 그리고 매일 회의하느라 카페를 가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창고를 개조해서 카페를 만들어서 여기를 마을 공유지로 쓰자.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이 공유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거를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친해진 거죠. 친해지면서 관계의 전환이 왔는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같이 공생하고 나누면 이렇게 에너지도 줄이고 돈도 줄이는데 그동안 각자 도생하라고 했고 그래서 더 많이 파괴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이게 바로 기후변화의 시작이었구나. 이걸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동네 사람들이 이 100그룹마다 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결국엔 태양광 발전소하고 풍력 발전소 계획은 폐기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강이 하나 있어서 조력 발전소 하나만 해서 마을의 공유지인 학교나 이런 데 전기만 하고요. 그 10그룹의 관계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게 맞구나. 우리가 에너지를 줄인다거나 그 각자 도생해야 되거나 이러면 절대 사람들은 에너지를 줄이는 걸 선택하지 않는데 함께 살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사람들이 에너지에 대한 생각도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봤거든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에너지라는 것들 그리고 관계라는 것들이 고립되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기후변화의 다른 말이 탈성장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이 탈성장은 연습되어 있지 않고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절대 선택할 수 없어요. 복지라든지 웰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돈으로 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이제 탈성장인데 그동안은 양적으로 확장됐던 거를 이제 질적으로 확장하자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탈성장을 준비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저희가 마늘을 농사 지어가지고 그 마늘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사실 강화도 그 육종 마늘 심어서 요따만한 마늘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김장하면 공동체가 깨지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다 까서 묵은지까지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후 변화가 심한데 먹을 게 없고 그런데 이런 탈성장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이런 재난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때 탈성장을 준비하는 것들은 이렇게 같이 이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 전환마을 은평에서는 도시 한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녹지를 확장하고 농사를 짓고 이 탈성장을 배우는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농사는 개떡 같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풀 뜯어 먹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 이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뜯어서 지금 샴푸도 만들고 벌크 생활이라고 해서 이걸 나누는 프로젝트도 막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가 자급할 때 10%의 관계를 연결하면 10%의 효과가 나고 10%의 효과가 나면 자본주의 끝납니다. 퍼마컬처는 자본주의를 끝내는 도구로 원래는 쓰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는 가슴속에 탈자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표가 사실 없이는 탈성장이라는 얘기를 못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라도 자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풀도 뜯고 뭐 농사도 짓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에 공유 경제나 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초반에 이렇게 뭐 설명회를 통해서 전환마을은 이거다라고 막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설명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코어 그룹의 비전 공유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생각으로 모이셨을 텐데 우리의 비전은 뭐냐? 제가 지금 막 탈자본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밖으로 꺼내서 나의 목표는 이것이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나는 아니면 삼시세끼를 다 자급하는 거다라든지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 비전이 공유가 되고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환마을들은 퍼마컬처를 통해서 디자인 교육을 하는데 이 비전인 교육을 뭐 2030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2050년까지 디테일하게 디자인 교육을 해요. 근데 이제 디자인 교육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디자인으로 뭐 그걸 설계하고 뭐 이런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그 디자인은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막 꿈을 꿔요. 뭐 2030년에 우리 동네에 로컬 푸드가 막 이렇게 당연하게 먹는 마을 사람들을 막 상상해보고 뭐 동네에 뭐 카페를 생각해보고 아이들이 항상 돌봄을 하는 공간을 생각해보고 막 이런 상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뽕을 맞아요. 갑자기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을도 퍼마컬처 학교를 2014년에 하고 뭐 디자인을 했는데 로컬 푸드를 뭐 생산하고 우리가 뭐 마을을 2030년까지 디자인을 하고 뭐 했어요. 미쳐가지고요. 이 졸업식을 하고 한 달 반 만에 1억 5천을 모아서 바로 동네 식당을 냈어요. 그 정도로 뽕을 맞아야 되는데 이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상상을 하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함께 해나가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바로 만든 식당이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풀꽃이라는 식당입니다. 저희가 2014년에 이제 개업을 했고요. 2015년에 개업을 했고요. 지금까지 잘 진행하고 있어요. 예, 로컬 푸드 식당으로 시작했고 도시농부가 많다는 것을 그 베이스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이지만 도시농부들이 1%는 자급할 수 있다. 이것 하나와 그리고 주변에 우리 그 함께하는 도시농부가 많으니 뭐 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뭐 고양시에서 뭐 파주에서 또 자급해 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까지 이렇게 해서 자급 시스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뭐 항상 저희의 목표는 또이또이였거든요. 망하지만 않으면 된다. 예, 그래서 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은 없지만 굴러가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가 딱 발생하고 2020년에 각성을 또 한 거예요. 이제 채식이야. 이제 더 이상 고기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채식 식당으로 하고 막 개업식을 막 하고 막 기뻐를 다시 했어요. 이제 다음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맞았다. 근데 아시죠? 식당에서 밥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망했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우리의 5년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동네에 이제 재난이 왔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식당에 오셔서 로컬 푸드를 드시는 게 아니라 채식을 식당을 드시는 게 아니라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도시락 배달을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도시락은 일회용기를 쓰면 안 되니까 도시락을 배달하고 또 가서 찾아와야 되니까 일주일에 2번을 만나야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도시락을 3개로 시작했거든요. 3개로 시작했는데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밥이 너무 다 좋은 채소로만 하고 뭐 안 좋은 조미료를 안 넣으니까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최고의 재료로 해드렸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드셔보시니까 건강해지시고 해서 나중에 괜찮아졌는데 이제 만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동네에 취약계층이 많고 코로나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가 방문하는 과정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도 만났었고 또 뭐 거의 뭐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걸 보니 굉장히 취약하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또 동네에서 그 한 끼 후원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걷어주신 돈으로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3개로 시작한 게 1년 만에 300개가 넘어가가지고 지금 저희가 동네 마을 햇빛부엌을 그 코로나 와중에 또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예, 다 망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컬 푸드 하시는 분들 또 지역에서 이런 활동 하시는 분들하고 또 연합을 해서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확장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그동안은 그냥 질적인 것들에 했다면 지금 더 잘 살고 그런 것들을 위한 돌봄 같은 것들을 좀 더 생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전환마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뭐 배달도 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고용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뭐 좀 재밌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맛없다는 컴플레인이 자꾸 들어와요. 아니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맛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이 멋진 이 좋은 질적으로 너무 고차원의 재료잖아요. 퍼머컬처로 농사지은 재료니까. 근데 좀 안 이쁘고 그러니까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있으세요. 하지만 되게 좋아하시면서 드시고요. 저희는 여전히 지역에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특히 학교에 많이 들어가서 그 기후위기 교육을 많이 하는데 기후위기를 오늘처럼 PPT로 교육하지 않고요. 나가서 풀 뜯어먹는 교육으로 하고 있어요. 혹시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게 농사가 가르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농사를 절기로 가르치다 보면은 뭘 하다 보면은 방학이 되고 뭘 하다 보면은 방학이 되고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밭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고 모두의 근심거리가 돼요. 전 교직원과 선생님과 학생이 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걸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가 풀을 뜯고 하단에서 다년생 여러 가지 허브를 심어서 교육을 시키면 사람들이 다 편안해해요. 그 풀이 났으면 그냥 풀 뜯어서 요리하고 풀로 화장품 만들고 생활재 만드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고 또 이것이 또 생태적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뿐만 아니라 좀 생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은평에서는 30개 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풀로 생활재 만드는 거 정말 풀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뿌리를 찾아서라고 하는 모임도 있는데 진짜 풀뿌리를 뽑으러 다녀요. 그래서 뭐 샴푸도 만들고 요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이렇게 하는 학교들 중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게 부침개 연구소 학교. 1년 동안 풀 뜯어서 부침개, 서양 부침개, 한국 부침개만 연구하고 음료만 연구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요거를 저희가 10개 학교에 했는데 수업할 때 아주 개판이에요. 난리인데 인스타에 가서 보면은 막 지구를 구하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네 말면서 레시피 막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올리고 예, 풀 다 먹는 풀 뜯어가지고 예, 풀 교육하고 허브를 학교에다 심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서양 부침개, 한국 부침개, 그 다음에 음료 이런 거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 뜯어서 고체나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중학교 학생들하고 해서 자립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동네 상점에서 팔아주면은 이걸로 그 디자인을 해요. 무슨 디자인 하냐면 이걸로 이제 경제교육을 시켜요. 뭘 할 건지. 그래서 이 비용이 발생을 하면 이걸 뭐 할 거냐 하면은 뭐 할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큰 돈을 벌잖아요. 동네에서 다 팔아주니까. 아이들은 한결같습니다. 노래방에 가겠다. 파티를 하겠다. 그래서 야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은 좀 뭐 한 10%는 좀 떼어서 좋은데 하자 그러면 좋대요. 하지만 90%는 다 거기서 탕진합니다. 근데 예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동네에서 풀을 뜯고 생산해서 동네 사람들이 팔아주고 그러면서 지역 경제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뭐 화장품, 뭐 비누, 로션 뭐 이런 거 고체나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30개 중학교가 15개, 고등학교가 15개 해서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를 기후위기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교사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리고 벌크생활 공동체라고 해서 풀 뜯어서 생활재, 샴푸부터 뭐 이런 거 해서 같이 만들고 떨어지면 다시 만나고 하는 모임들을 그 다음에 성당, 뭐 교회, 원불교 뭐 저희가 하루에 대부분 일요일에 모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가 다 뛰어서 아침에 목닥치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지구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종교가 나은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와드리고 같이 이런 활동들 하시게 같이 하고 있고요. 다 풀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탄소를 저장하는 기후농부들 프로젝트도 계속 지역에서 하고 있고 여기서 나온 잉여들을 지역사회에 함께 나누는 프로젝트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굉장히 소소하지만 다양성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특징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생태라고 해서 그냥 하나로 이렇게 맺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코드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농사를 베이스로 하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주부들이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 20, 30대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20, 30대가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70대까지 아주 골고루 있는 공동체고요. 뭐 기후위기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 그리고 지역에서 뭐 논문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연구팀들하고도 이런 프로젝트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이렇게 활동한 사람들이 전국에 모여서 퍼머컬처 네트워크를 했는데 여기에 반 이상이 퍼머컬처를 베이스로 전환마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그 강릉에서 전환마을 선언을 할 때 퍼머컬처 네트워크 대회를 같이 진행을 했었고 올해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퍼머컬처가 마을을 디자인한 툴이기도 하고 서로의 그런 활동
활동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들을 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나 이런 데도 같이 다니면서 여러 활동들을 같이 하는데, 처음 저희가 전환마을 은평할 때는 영국 토트네스에서, 그때가 10년 전이지만 그때도 줌으로 막 저희를 그 교육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했고요. 뭐 일본 같은 데서 활동을 할 때 저희가 또 지원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국제 프로그램을 또 하지만 네트워크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사실 생기려면은 장소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거점, 우리 전환마을에서는 생태적 거점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들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마을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밭을 두고 있는데, 그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노동을 하게 되면 사실 지역 공동체의 색깔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환마을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태적 거점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아마 인천의 전환마을 그 캐릭터가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영대에서 이렇게 만들고 이미 실천하고 성공한 사례들이 이미 많은데요. 이미 전환마을이 10년이 넘어가면서 유럽에서는 전환마을 활동가들이 이렇게 시장도 되고 활동을 많이 하세요. 이분들이 원래 다 퍼머컬처 농부님들이셨는데 지역에서 전환마을 운동하다가 이렇게 시장도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게 동네에서 지역 경제를 만들고 동네에서 생태적 거점들을 만들고 걸어다니고 지역 경제를 활동을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말했던 얘기가 다 이런 건데, 이런 활동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한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뭐 기후위기의 행동은 시위도, 요즘 같아서는 그냥 시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시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기후위기는 이렇게 공동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저닝을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비저닝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되고, 그것을 베이스로 그런 공간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는 절대적으로 낙관을 장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비전, 내가 살고 싶은 그 낙원이라고 하는 생태적 그 희망을 상상하지 않으시면 거기로 절대 갈 수가 없거든요. 기후위기에서 상상하는 거는 2030년에 남동부가 물에 잠기는 게 아니라 2030년에 물에 잠기지 않고 거기서 행복한 남동부 사람들을 상상하셔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 상상을 하시는 사람이 저는 기후위기 활동가이고, 활동가로서의 비저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낙관을 가지고 그 공간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낙관은 생각보다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낙관을 연습하고, 그래서 저는 스스로 쾌락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쾌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뭐 쾌락적 타락이 아니라 생태적 쾌락 혹은 대안적 쾌락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막 허리를 구부려서 막 농사를 짓는 거는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에 그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지역에 나타나야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쾌락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쾌락주의가 돼야 우리가 이 기후위기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낙관을 절대 가지셔야 됩니다. 기후위기는 이 세 가지 차원의 공간에, 이 세 가지 차원의 전환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의식의 전환이 가장 어려운데, 사실 의식의 전환은 책을 읽었을 때는 그렇지, 맞아, 이것이야,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먹거든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꼭 이불을 개고 나가야지라고 그 올해 계획에 있었는데, 올해 한 3번 겠나? 예, 이불은 늘 펴있고 이불은 늘 펴있고 잘 못 깨요. 그게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거나 의식이 바뀌는 건 그만큼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비유를 하자면 근데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게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지연 전술들은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그런 체계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차가 전복되어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차를 들었다. 그러면 무빙에 나오는 그런 초능력자이거나, 아니면 있을 수 없지만 가능할 때도 가끔 있잖아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 10사람이 그 차를 번쩍 들어서 전복된 차를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뉴스에도 간혹 들으시잖아요. 기후위기의 지연 전술은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같이 하고 같이 그 힘을, 그 위력을 발휘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그냥 구하고 나서 끝나면 절대 그 다음 변화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차가 왜 거기서 전복됐는가, 그 도로가 왜 거기 뭔가 울퉁불퉁했는데 그 시공사가 뭔가 돈을 띄어먹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교통체계에 거기 신호등이 잘못된 게 아닌가, 아니면 그쪽에 장모님이 땅을 사셔서 그쪽으로 우회도를 했는데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이것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경제 체계나 그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변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거는 사실 이 동시에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의 거점이 저는 우리 마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퍼마컬처를 빌 모리슨이 이렇게 말했는데, 퍼마컬처는 농사를 가장한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농사에 좀 더 꽂혀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혁명을 지역에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공동체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다가올 미래에는 한 사람이 절대 미륵이 되지 않고 선지자가 안 된대요. 이제 공동체가 그 다가올 미래의 미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미륵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그냥 시기적으로 미륵이나 뭐 예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큰 과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10년을 어떻게 살지에 따라서 앞으로 지구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받으신 분들이 스스로 예수도 되고 부처도 되시고 미륵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혼자 할 수 없다면 공동체를 통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남마을 인천 뭐 금방이겠죠? 네. 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